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해 공포한 지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개헌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협치 국회를 강조하면서 개헌에도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에도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시고 국회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에 대해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개혁입법, 민생입법의 책임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첫 번째입니다. 정권 2년 차에도 야당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야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개혁의 주체로서 정기국회 100일,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임을 7월 13일 날 하셨으니까 원구성이 한 45일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통상적인 원구성 어떤 기간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더 긴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저 뭐 중간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그 이제 취임을 하셔서 이제 2달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저는 정치 인생의 마무리로 네. 생각하고 국회의장에 2번 도전해서 당선이 됐는데 나는 그 시대적 상황이 꼭 해야 될 때에 내가 택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요즘에 뛰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큰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한 복판에 서 있고 그 중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 또 하나는 촛불혁명, 이 2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네.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정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적폐청산과 함께 모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난 평가하면서 네. 이제는 청와대의 계절에서 국회의 계절로 바뀌어야 된다. 그 모든 작업들이 제도화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작업은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고 네. 따라서 그 일에 내가 주어진 사명으로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2가지 흐름에 대한 한복판에 선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는데 국회가 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각오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지금도 이제 쭉 그렇게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달 조금 못 되는 시간 이렇게 보내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생각하고 다른 점은 어떤가요? 건건이 새롭고 건건이 새로 맞닥뜨리는 일로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되길 참 잘했구나. 어. 그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어가는 그런 2달이지만 2년같이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의 그 김성태 원내대표인가요? 그 개원사 하신 거를 놓고, 뭐 청와대 여의도 출장 소장, 뭐 청와대 스피커 대변인 같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걸 들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그분은 평상시에 내가 아주 아낀다 그럴까, 좋아한다 그럴까, 그런 품성이 있고 격조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네. 당 사정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분의 말씀에 뭐랄까 불쾌하달까 네. 이런 걸 느끼는 것은, 나는 의회주의자로서 네. 의회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항상 앞장서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지난 나의 정치 인생 중에 대부분은 바로 거기에 몽땅 걸었고, 앞으로 남은 2년도 그렇게 할 각오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뭐 청와대 스피커냐 무슨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그 발상에 대해서 난 너무나 뭐랄까 납득이 안 가시네요. 납득이 전혀 안 되는. 예. 그래도 이해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왜 그런, 개원사에서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네.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적폐청산에 일관됐고, 그것을 정광석화처럼 잘했다. 네. 라는 평가에 대해서 아마 그분은 뭘 잘했느냐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고, 네. 또 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평화를 마무리 짓는 제도와의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국회가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갖고 있고, 네. 또 그 얘기를 했는데, 개원사에서 그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자기네 담론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생각이 다른 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의장의 권위라는 것은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그냥 의장이 아닙니다. 네. 의장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도 탈당하게 돼 있지만 거기서는 가발도 쓰고 또 복장도 완벽한 그 제복이 있고, 그리고 큰 지팡이가 하나 있고, 네. 그래서 각국 의장이 막 토론도 하고 시끄럽게, 거기도 여기 그 의회 못지않게 서로 그냥 그 양쪽이 다투거든요. 네. 그럴 때 어느 순간 오자 그리고 딱 하면 질서가 그냥 딱 잡히는. 네. 그게 의장의 권위인데, 의장을 모욕하는 말을 스스로 하면 결국 그 국회의 모욕이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그 표현은 조금 적절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반기 20대 국회를 또 나름대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는 20대 전반 국회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한 그런 걸로 역사 속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누가 뭐래도 20대 전반기 국회가 갖는 역사적 책무를 완성했다라는 네.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의욕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좀 효율성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도 있죠. 네. 근데 그 점은 이제 제가 이어받아서 이제 역대 의장님들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바톤 타치를 또 제대로 해가지고 다음 의장한테 넘겨줘야죠. 네. 그 20대 전반기 관련해서 제 다음 질문이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아주 큰 일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집권 1년차 그 청와대의 드라이브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가려져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는 바로 내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데, 1년 차는 이를테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든 적폐청산과 함께
창업세에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은 청와대의 몫이에요. 네. 청와대의 계절이에요. 청와대는 그걸 정광석화처럼 캐도남마로 착착 잘했어요. 근데 이게 제도화로 돼서 완성이 되지 않으면 네. 그냥 동력을 상실하는 인적 청산으로 비춰가지고 정치 보복 아닌가 하는 거에 걸리면 한 발도 더 못 나가는 꼼짝 못하는 그런 경지가 되거든요. 이제는 국회의 계절이 온 거예요. 국회가 제도화를 해줘야 돼요. 네. 재벌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상법 하나라도 고쳐야 되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검경 분리라든지 공수처 비리 수사처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청와대가 좀 앞장설 수밖에 없는 순서상, 역할 분담상. 네. 그래서 아마 1년이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제는 역할 분담의 차례가 국회가 이제 국회 계절이 왔으니 국회가 그 몫을 감당할 만큼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어떤 제도화의 이제 단계에 왔고, 그게 이제 국회의 어떤 책무고, 그거를 이제 의장으로서 충실히 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적폐청산 관련해서 전광석화 같이 잘 했다라는 이제 평가의 반면에 그 일부 야당에서는 민생 경제 부분에서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국민의 지지도, 국정수행 지지도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 70%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1년 동안의 어떤 적폐청산 작업과 정부가 했던 그 일들에, 대통령이 하는 일들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역할 분담이 국회에 온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이제 국회 몫으로도 공동 책임이 된다. 그런 얘기를. 네.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그 같이 일하신 적도 있고요. 그 상당히 그 친하다면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인간 문재인에 대한 어떤 평가는? 예, 같이 근무도 했고요. 처음에 그분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하실 때는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굳기 때문에. 그때 의장님이 비서실장이셨죠? 네, 비서실장으로서. 예. 그래서 첫 번 면담을 하던 날, 그 당시 대통령께, 대통령 당선자께 민정수석으로 적합하지 않다. 네. 내가 보기에는 요번에 검찰개혁을 주도해야 될 사람의 눈빛이 아니다. 눈이 너무 사슴같이 선하다. 네. 꼭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낼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더니 그분이 그 당시에 걱정 말라.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거 하고 네. 또 하나는 전후 좌우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 하고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실망해 본 적이 없노라고 네. 자기가 6살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을 낮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낮출 수가 없다. 그런 정도다라고 하면서 두고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나야 뭐 그때 힘도 없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네. 두고 봤더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문재인 그 대통령이 그 당시는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인데 바로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의 과정은 뭐 나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예. 그러니까 균형 감각하고 통찰력 이거를 네네네. 이제 노 전 대통령께서는 높이 사셨는데 같이 근무하시면서 어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글쎄 굳이 사례라고 그러기보다는 네. 민정수석이 되셔가지고 나의 친척 한 분이 상당한 지위에 있어가지고 네. 경찰청장 후보에 올랐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결정적으로 민정수석이 반대를 해서 대통령께서 나하고 민정수석 같이 부르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안 됩니다. 라고 내 면전에서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수는 제일 난데 네. 적격
가능성은 제일 높은데 두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것이 비서실장에 매제되는 사람을 친인척을 바로 권력기구에 앉히는 거는 곤란하다. 네. 또 하나는 대통령과 고향이 같아요. 네. 같은 진영 출신이에요. 그 김해식, 진영읍 네. 그렇게까지 가까운데 대통령의 측근이 이를테면 경찰청장 같은 그게 이를테면 권력기관의 실장이죠. 권력기관인데 예, 예. 그 장으로 부적합하다. 그 당시는 내가 무척 서운했어요.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현명한 판단이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조금 섭섭하긴 하셨나요? 예. 사람인 거로.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경찰청 출입할 때 저도 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예. 분입니다만은 그러면 그 작년에 대통령이라는 책 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어떤 대통령의 어떤 역사를 돌아보면 참 불행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책 저자로서 어떻게 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실 텐데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그 대통령에서 언급한 역대 대통령들이 다 독특한 능력을 가진 탁월한 분인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용기, 네. 나는 배짱이라고 그러는데 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통찰력, 이제 머리, 지장, 네. 인측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은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가슴형 지도자인데 네. 노무현 대통령은 격정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분이라고 나는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따뜻한 바로 문재인 리더십이 신뢰를 받는 공감 능력에서 있어서 그래서 역대 소위 저는 민주정권 1기, 2기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로 보는데 3기에 출범해서 그 두 분의 한과 두 분의 부족했던 점, 좀 부실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격자다. 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정사도 바쁘신데 귀 간지러우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그 여소야대 그 4당 체제에서 국회에서 이제 후반기 때 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 어떤 일들을 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국회의장이 되면서 네. 목표를 3가지를 정했어요.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만드냐. 기본적인 틀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까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기본 목표를 정하고 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3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협치와 통합의 정책을 해야 된다. 네. 그거의 총본산이 국회가 돼야 한다. 네. 협치를 맨 처음에 세웠고요. 네. 두 번째, 할 일을 다하는 실력 국회를 해야 된다. 일하는 실력 있는 국회가 돼야 국민이 신뢰를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실력 있는 국회. 그리고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다음 선거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한 그런 뭐 일거리, 먹거리 뭐 이런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미래를 좀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3가지를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서 그거의 구체안도 다 마련해서 지금 적극 추진 중입니다. 네. 그 첫 번째 그 현실적인 그 어떤 그 구상으로 꼽으신 게 이제 협치인데 말이죠. 저희가 들으면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국민이 다 원하고 있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 하겠는데 협치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20대 국회의 숙명입니다. 20대 국회는 애초에 국민이 4당 체제를 만들었어요. 네. 여소야대를 만들었고 한 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체제예요. 네. 서로 협치하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싸워봤자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같이 힘을 합쳐서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시대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이 엄청난 시대적 과제, 네. 시대 정신, 한반도 평화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는 요거에 대해서 후세에 책임을 져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에 20대 국회가 있다.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 20대 국회의 숙명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만나는 때마다 얘기하고 만나는 모임을 자주 갖고 네. 지금 아마 역대 이런 식으로 빨리 진행되는 역대 모임이 없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만나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 자리도 좋은 자리고 또 밥 먹는 자리도 있고 공간에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끊임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속에 이 시대적 책무에 대해서 공감대 같은 걸 형성하는 작용을 제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 기사에서 그 여야 5당 대표 그 만나신 다음에 초월회인가요? 그 네네. 월초 그 월요일 날 네. 그 매번 점심을 같이 하시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참 잘 하시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많이 만나야 되겠죠. 많이 만나야 되겠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야당 당사를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그 협치를 위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였는데 역시 쉽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 부딪히는 그 쟁점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협치라는 거는 뭐 점심 같이 먹는 거는 얼마든지 같이 먹을 수 있지만 그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떤 쟁점 사안에 대해서 그게 과연 협치가 되겠느냐 여전히 어떤 의문은 있거든요. 그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렵지만 해야죠. 그것조차 안 하면 협치의 분위기 자체가 안 되니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오해만 자꾸 싹트고 오해가 불신을 낳고 불신하면 아무 해결도 안 되죠. 그거는 5당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5당의 원내대표들도 마찬가지고 네. 대통령과 국회도 마찬가지. 서로 자주 만나면 소통하게 되고 소통하면 진위를 파악할 수 있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 상대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합의의 방법이 나오죠. 네. 내가 겪은 정치 생활의 모든 거는 바로 그런 의미에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것 그 자체도 새로운 협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내가 외국 갔다 오셔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당선된 거 축하한다라고 하시면서 협치를 강조하셨던데 완전히 동감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좀 협치를 하시죠. 그랬더니 오역 순회들 네네. 그러니까 대표들, 당대표들. 당대표 말고 국가의 대법원장, 네네. 오부요인, 예, 예. 오부 요인과를 벌써 잡혀 있고 네네. 그렇게 그때 가서 얘기 좀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네. 야당 대표와 정치 쪽하고도 좀 협치를 많이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것도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더니 5당 원내대표들과 이제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게 자꾸 만나야 됩니다. 네. 만나야 다른 거가 확인이 되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거든요. 네. 그것조차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신이 자꾸 싹터가지고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눈덩이처럼 커서 네. 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적이 아니라 라이벌로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네. 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의견이 같으면 일사불란하게 되고 이거는 독재의 요소인데 그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른 것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쪽에 서야 역지사지가 되고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 정치는 어떤 면에 통합과 협상의 기술입니다.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의장님께서는 바깥에서 그 여러 여야 인사들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통합형 리더십으로서는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자면 이 정부의 정책,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같은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아주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법화, 제도화가 또 필요한 대목인데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첨예한 쟁점 부분에 대해서 그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가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그것도 뾰족한 무슨 만병통치 같은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만나면서 토론하면서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통합이고 협치거든요. 아예 무슨 모범 답안이 있고 한다면 그런 만남 자체도 필요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경제를 지금까지 지배했던 성장 위주의 불균형 성장으로 재벌 위주의 대기업에서 낙수 현상으로 다 쪼개지는 분배의 과정을 한데 합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해 왔다. 이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압축 성장으로 또 소득의 재분배 필요성이 생기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이름으로 조정해야 되는 측면이 온 것도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배 쪽에 방점이 찍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주도가 되는 것이고 사실 정상적으로 된다면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고 성술안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체적인 컨셉이 한번 물을 확 바꾸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나오는 자본 내지는 우려란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시간적으로 시차를 좀 두면 이것도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 과정을 못 참고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 트집 잡기, 딴지 끌기 이런 것만 하면은 이건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과 국민적 홍보와 공감대 형성과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네. 이 과정에서 이런 건 이렇게 좀 고쳐가자, 이건 이렇게 가자라고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협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 타임에서도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생 문제에 관한 한, 안보 이런 중요한 쟁점에 관해서는 특히 더욱더 협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 선거제도 개편 만약 그게 이루어진다면 다당제가 더 확립이 돼서 어떻게 보면 협치가 우리 정치의 룰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의장님이 요번에 그 틀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협치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하실 때 이 20대 후반기 국회가 할 일에서 개헌하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구제 개편 말씀을 하셨는데 개헌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9번의 개헌이 있었죠.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 10번째고 이제 31년 만에 개헌인데 연내에 개헌안을 도출한다는 얘기입니까? 개헌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신지 연내를 강조하시던데. 예. 연내가 아니라 제가 맨 처음에 이건 1년 안이었어요. 1년. 앞으로. 그런데 예. 원내대표들과 만나다 보니까 네.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의견만 합치하면 연내도 가능하다. 네. 그다음부터 이제 연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개헌 그 자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31년 된 지금 현행 헌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차원은 두 번째 문제예요. 실제로 모든 국민이 개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80% 이상이에요. 개헌을 재추진해야 된다는 설문에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염원이 그렇다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의 큰 줄기 속에서 두 가지 흐름을 한데 모으는 것이 개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뭐 하다가 뭐 안 하고 끝나는 것처럼 흐지부지가 되는 그런 경우를 난 많이 봤어요. 네. 내가 15살 때 4.19 혁명을 맞았는데 네. 끝나자마자 내각제 개헌이 됐어요. 네. 역주행에 의해서 걸려서 무의가 되긴 했지만 그때 헌법 개정이 중요한 전기입니다. 네. 9번이라 갖고 얘기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권력 가진 사람이 연장하려고 삼성 개헌이니 무슨 개헌이니 이렇게 해서 4.4 5.입 개헌이니 이거 의미 없는 개헌들이고요. 네. 의미 있는 개혁의 첫 번째는 내각제 개헌을 했던 4.19 직후의 개혁입니다. 네. 개헌입니다.
그 다음에는 60항쟁이 생긴 것도 중요하고 역주행에만 안 걸렸으면 그것도 사실은 의미 깊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는 것이 그 당시 민주화의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을 주장을 했고 그것이 쟁취가 된 겁니다. 그게 60항쟁이고요. 네. 그렇게 역사적인 고비마다 헌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1700만의 연인원이 촛불 하나 딱 들고 쓰레기 한 톨 안 남기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이것을 제도화로 헌법으로 묶지 않아서 제도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꼭 무슨 일 안 하고 무슨 뭐 안 한 그 격이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은 20대 국회의 숙명처럼 꼭 이루어내야 된다. 더도 불도 없이 국민이 80%가 원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5당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또 꺼내게 된 거예요. 모두 기본적인 데는 합의를 하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의 그 폐단, 그것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서 나타났듯이 그래서 촛불혁명의 빌미가 됐듯이 그 마무리는 바로 그거를 고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쪽으로 집중을 막는 쪽으로 개헌이 돼야 되고 그 방향도 잡혔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분권형용이라는 말 속에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생각해서 여당이 합의한 그 안의 골자도 분권형의 기조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논해야 된다. 첫째는 정부통령제 얘기도 나오고 또 바로 중임제 요것도 4년만 하고 평가를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 거기 깔려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수직적 분권, 수평적 권력구조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해서 대통령의 권력 중에 정부의 권력 중에 상당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는 자치 조직권을 준다든지 조례재정권을 준다든지 그건 입법권의 독립이죠. 거기다가 재정권도 준다든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준다든지 이런 것도 큰 대통령의 권력의 분산이거든요. 이런 측면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는 건 결국은 대통령제를 그럼 내각제로 바꿀 것인가? 이거에는 지금 국민적 합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쪼개는 데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 권한을 국회가 다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에는 국회는 뭘 남겨있냐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신뢰가 국회가 많이 쌓이지 않는 한 이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했던 분권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DJP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대표한테 총리의 권한을 그냥 줬어요. 잘 아시는 대로 통일, 외교, 안보, 국방은 대통령이,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는 자민련 대표였던 김정필 총리가 이렇게 가져서 임명권, 산하단체, 조직권까지 다 줬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행법 속에서 조금만 총리의 권한을 좀 보강하는 임명 절차에 있어서 임명 동의를 가령 선출 내지는 뭐 두 사람을 국회에서 보내면 지금 특검 임명하듯이 대통령이 하나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헌법상 지금 보장된 총리의 행위권과 어떤 그런 것만 갖고 있어도 확실하게 분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제 지금 저번에 정부에서 낸 안이 그 대통령 연임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4년 연임제인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은 갖고 있어요. 지금 어떤 대통령의 어떤 제왕적인 권력을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왜 분산인지를 잘 개인적으로 납득을 못 하는데 그게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미국에서 이제 정부통령제가 있고 연임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임기가 4년 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체제 때문에 4년간을 국민을 위해서 죽도록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혼자 다 독점하고 모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재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제를 보시면 알 거예요. 대통령 책임제에서
권력이 분산되는 거에 샘플로 우리들이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이 미국 제도 아닙니까? 그게 유일한 제도예요, 또 샘플이 될 만한. 예. 근데 거기 보면 의회 권한에 상당한 권한이 있고 예산권도 완벽하게 정부가 꼼짝 못할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로 말하면 감사원 같은 기능도 같이 갖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데 연임제는 효과가 있죠. 없는 게 아니죠. 네, 그걸 꼭 8년제에 5년제가 8년제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우리의 과거의 틀입니다. 네. 미국도 8년 하는 대통령도 있지만 4년으로 끝나는 대통령도 많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의장님하고 그 부분에서 논쟁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그 개헌을 또 그 풀어내야 될 어떤 기구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정개특위 같은 게 구성이 됐나요? 아니면 구성이 돼 있나요? 구성을 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지금은 살아있죠. 네. 근데 그 특위에 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인가, 위원장은 누구로 할 것인가 합의를 했어요. 정의당이 원래 출범할 때부터 노회찬 의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합의를 한 사안인데 네.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정의당에서 맡기로 하고 심상진 의원께서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네. 다만 지금 현재는 어느 당에서 추천을 위원을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구성이 완료된 건 아니지만 원칙으로 합의를 했으니까 구성은 됩니다. 네. 근데 거기가 정치개혁특위라고 돼 있고 옛날 같은 헌법특위, 헌법 개정에 관한 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로 되어 있는데 네. 그 대신 그거는 논의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것도 논의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헌법 개정에 관한 얘기도 한다라는 걸 내부적인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생기면 그 역할을 옛날 헌법과 정치개혁특위 같이 했던 그 권한 행사를 요 특위에서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하여튼 그 개헌의 일정은, 그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개헌의 일정은 당초에는 1년이라고 잡았으니까 그 이후에 뭐 연내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살짝 이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면 아무리 늦게 돼도 2019년 9월까지는 개헌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된다라기보다 되어야 한다로 되어야 한다. 봐야 맞습니다. 어떤 점에 걸림돌이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여야의 합의가 돌출 변수가 생기면 합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합의가 가장 어렵다고 지금 느껴지죠?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왔던 마지노선의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 네. 임명하는 방식, 그 차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나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는 그 기본 틀은 국민적 합의가 네, 그걸 원치 않기 기본 때문에 틀로 그냥 가고요. 유지하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거구제 개편 얘기 좀 해볼까요? 굉장히 그 의장님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기서 이제 비례대표 수를 늘리다 보니까는 그 의석수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개념인가요? 의석수를 늘리는지 안 늘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합의선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를 미리 예견하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내안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번 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엔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낸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당이 특정 정당을 생각해서 낸 게 아닙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가장 부합한 선거제도인데 국민이 찬성해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정해져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네. 이것은 아마 다른 이의가 없을 겁니다.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네. 그렇거든요. 의석수를 득표율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는 정당도 있고 네. 의석수가 득표율보다 훨씬 떨어지는 정당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조정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데 독일서 많이 이제 이런 제도를 원형하고 있고 네. 우리도 그걸 원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숫자를 의원 숫자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정당 투표를 따로 하니까 그 투표율대로 의원수 정수를 만들고 네. 거기보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그것이 소선거구제건 중대선거구제건 뽑힌 숫자의 정당별 의석수보다 작은 정당에는
비례대표 순서로 그만큼 보충해주고 네. 미리 명부를 정당 명부식이라고 해서 정당에서 권역별로 비례대표 남발을 쭉 매겨놓으면 부족한 만큼 거기서 채워준다. 이게. 네. 그런데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그럼 어떡하냐. 이를테면 지역구에서 더 많이 당선돼서 왔을 때 네. 그거는 자를 수가 없잖아요. 조정을 하려면 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잘라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숫자만큼은 그냥 용인해 주자. 그게 전체 숫자를 보면 300명으로 숫자를 계산했다 그러면 300명보다 오버가 되는 거죠. 그 정도는 국민이 용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도 그런 합의라도 해놓으면 그걸 가령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가 그게 투표에 의한 것이건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난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그게 뭐 30석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60석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은 200대 100으로 또 지금의 300석에 맞춰서 그 설계를 했던데 그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구 수가 한 253개 정도 되나요? 근데 이제 그걸 줄이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지역구 수를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런 어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 이게 성공할 수만 있다면 네. 개헌보다도 의미가 크고 역대 모든 정치개혁을 통틀어서 이만한 개혁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큰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금씩 양보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라면 국민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또 덤뿍 눌리는 그런 계산에 그걸 전제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숫자. 나는 많이 늘려봐야 20석에서 30석 이상을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정도라면 국회가 감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세입이 받는 거를 쭉 자른다든지 네. 아니면 보좌관제를 풀제로 미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아껴서 그걸로 의원 세입비를 충당한다든지 네. 아니면 세입비 자체라는 개념을 없애고 봉급제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정한다든지 그런 이런 대안이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원칙만 정해진다면 네. 합의만 하면 네. 그 사실 이제 사표를 최소화해서 투표에서 나타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자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취지 아닙니까? 그게 그 개혁의 예. 본질입니다. 그런 큰 명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여당이 가장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한데 뭐 여당을 설득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시죠. 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는데 네. 그 투표 제도에 관해서는 확실한 응지를 해주셨는데 여당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된다. 물론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게 뭐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대체로 외래 여당보다도 글쎄 다른 당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다른 알겠습니다. 야당보다는 이제 제1야당에서는 또 기득권을 생각할 테니까. 음. 근데 이거는 무슨 당리당략적 그리고 선거 의석수의 유불리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유동적인 걸 우리가 여러 선거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이 준 표의 비례해서 의석수를 가져가야 된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그래야 맞다. 네. 이런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그 정도 하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역시 지역구 수를 조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장님도 이제 그렇게 보셨는데 그런 거 보면 아직 국회의원들이 꽤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국회의원을 해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어떤 특권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뭔가 이게 뭐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아직도 누리는 자리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장님 자주 말씀합니다만 국민 눈높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국회가.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반은 맞는 말씀이고 반은 좀 정확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는 말씀인 중에서는 모든 국민적 모든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에 그 신뢰도에 있어서 모든 국가기관 중에 국회가 최하위예요. 네. 오죽하면 나는 1%라도 신뢰도를 올리는 쪽에 모두 걸겠다라고 하면서 공약을 했어요. 네. 신뢰를 어떻게든지 올리자. 신뢰가 없으면 내 정치 철학 중에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를 같이 하자는 신뢰가 없으면 안보도 경제도 설 수 없다. 국가가 아닌데 무슨 안보라고 무슨 경제를 하느냐라는 게 공자님이 2500년대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네. 무신분립인데 그래서 신뢰도에다 가장 방점을 찍고 국민의 신뢰를 올려야 된다는데 모든 국민이 지금 국회 알기를 그저 특권이나 가지고 행사나 하려고 그러고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팽배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반은 옳고요. 네. 실제 현실에 있어서 그들은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또 역사의 방향 속에서 시대 정신을 타고 옳게 하려고 노력하는 또 사람들이 또 그만큼 있거든요. 네, 그것도 네.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들은 늘 개혁하는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서서 계속 반성하고 성찬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그들을 위한 법률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화되는 그러나 최종적인 판정은 국민이 하는 거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국회가 되는 것이 저의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네. 사실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상당히 진짜 자기 개인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만 자꾸 이렇게 어필되는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의장님 바로 취임하시자마자 그 국회 특활비 문제가 이제 터졌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특활비를 최소화한다. 그 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 배분되던 거는 없애고 의장단의 일부만 남겨놓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지금 의장님 결정으로 어떻게 보면 거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어떤 이유로 할까요? 틀린 거를 우선 바로잡을 네네. 이렇게 공개를 안 한다고 결정한 게 아니고요. 네.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하겠다 그러고 금년 안에 모두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죠. 네. 그것은 내가 7월 13일 날 되고 8월 16일 날 그 모든 특수활동비 내지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사무총장이 직접 했는데 네. 그는 내가 되면서 바로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특수활동비에 관련돼서 질문이 나오길래 기자 간담회 때 내가 얘기했어요. 네. 대명청지에 쌈짓돈이 어디 있고 주머니 돈이 어디 있고 마음대로 합목적적인 거 없이 쓴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걸 서무당이 사람 잡더라고 뭘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내가 내용도 잘 모르면서 불쑥 딱 끊어버리겠다. 이러면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으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가 파악하는 시간을 주면 네. 두 가지를 고려하겠다. 왜 그게 쌈짓돈 것처럼 돈이 그냥 쓰였는데 그럼 전임자들은 왜 썼을까? 그걸 내가 한번 검토해보겠다. 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 국회가 전체가 100이라면 1을 쓴대요. 특수활동비가 100이면 우리가 1%래요. 네. 그런데 아주 적은 부분이죠. 예. 100%는 그러면 어디다 쓰는 걸까? 그리고 우리만 혼자
잘났다고 우리가 없앤다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게 되나. 네. 이걸 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겠다. 네. 그리고 시간을 가서 조사를 다 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8월 16일 날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싹둑 다 자르겠다. 네. 전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전반기까지는 62억 중에서 반을 썼어요. 먼저 네. 의장님께서. 나중 거는 100% 반납한다. 네. 그렇게 팩트로 얘기했는데 무슨 의장단 거는 남기고 못 주고 그런 얘기가 난 왜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게 지금 올해까지 반영된 게 62억이면 네. 10억 정도는 지금 책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사무처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네. 꼭 필요한 돈이 10억이 될는지 5억이 될는지 3억이 될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이하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한 푼도 안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말씀드리긴 좀 거북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북 교류가 되는데 특사가 파견됐다든가 그때는 역대 의장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비용은 공개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가네. 그런 꼭 안보상 필요한 거는 설명을 그렇게 달아서 남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전혀 아니죠. 깜깜이 돈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갖다 착복을 해야 깜깜이죠. 이건 공개적으로 쓰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또 싹 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거 외에는 싹 반납한다는 것이고 특히 네. 요번 남은 다음 내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요번 남은 몇 달 동안도 싹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저긴 없어지죠. 특수활동비가 없어진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정보 공개, 이미 집행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와 그것도 관련해서 잘못하신 거예요. 그 예. 맨 처음에 내가 얘기했는데. 그 선언하는 날 바로 8월 16일인데 모든 걸 공개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연말이라는 시한을 줬어요. 연말에 다 모두 공개한다. 연말에 모두 예,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보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물론 이제 의장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서 그러면 이제 과거 것도 다 반영이 되겠군요. 그렇게 생긴 일에 의장사상 이만한 개혁이라 그럴까 이런 혁신의 작업은 없었습니다. 네. 다는컨대. 예. 그 이제 이 말을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시민단체가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정보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법원에서 1심에서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항소를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지금 공개를 하겠다는 거냐, 의지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측면이 그게 있어서. 예. 12월 달에 다 공개하겠다, 수용하겠다, 모든 그 현재까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수용하겠다. 네.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줬어요. 뭐 뭣도 모르고 덮어놓고 다 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행정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면 바로 그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말에 공개하기 위해서 일단 항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하도 놀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국회가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행정부가 특활비 쓰는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기대가 크다고 얘기 드릴 수 우리가 있겠습니다. 결단을 내리게 된 건 네. 또 물론 상임위원장단도 오케이를 했고 또 원내대표단도 오케이를 한 거는 바로 그런 국회의 그런 독특한 입장 때문에 우리가 시작해서 잘났다고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결 심사권도 국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어떤 그런 자긍심이 없어서는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무척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결단을 해준 그분 한 분들한테 나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대담이 마무리돼 가는데 국회 선진화법 한번 꼭 여쭤봐야 되겠어요. 의장님 생각은 이게 개정 주장도 많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정인데 개정의 범위에 관해서 네. 그 법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에 그거 생긴 것은 국회가 막말뿐만 아니라 몸싸움까지 하는
목불인견의 사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한 국회가 또 되고 한쪽에서 반대만 하면 영영 이것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네.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해야 되는데 패스트 트랙이라고 좀 빨리 진행하는 거를 요건을 좀 완화한다든지 네. 이런 거에서 거의 합의선이 도출될 줄 압니다. 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소위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그거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통합해가지고 가장 최선안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의장이 국민들한테 좀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 좀 해주시죠. 예,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신뢰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도 대정치의 기본인 의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신 뽑은 대표들의 거거든요. 네. 그들이 잘못하시는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옳아요. 주인이 머슴이 잘못하는 걸 싫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 불신을 내서 괜히 미워하고 이러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책임은 주인의 책임도 있거든요. 네. 그걸 뽑은 책임. 따라서 잘하도록 독려하고 하시는 말씀은 질책으로 듣고 우리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얻은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국회 자체가 대호각성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의지에 관해서는 박수도 쳐주시고 인정도 해주시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실 것까지는 없어요. 영국 의회에 보면 영국 의회는 테임스강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거기에 국회의사당이 있으면 영국 네. 모든 국민은 안심하고 잔다라든지 네. 여기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집입니다. 경적을 상가해 주세요. 이렇게 붙어 있대요. 국회의원들.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신뢰 열심히 머슴 노릇을 잘하고 있을 때는 박수도 쳐주시고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 청와대 대통령께서 국회가 상권 분립의 한 축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 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서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 국회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네. 국민과 국회는 등가거든요. 네. 의회주의의 원칙상 국민과 법원과는 똑같은 역할을 국회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만큼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해주시고 그런 대접을 해주실 때 국민들도 대통령께서도 국회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이러고 조금 더 우리가 좀 기운차게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국민과 대통령이, 네.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의 권위랄까 신뢰를 기본적으로 좀 강화해 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 의장 임기 동안에 국민의 신뢰, 그다음에 어떤 정부로부터의 적절한 대우 꼭 이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뤄진다는 오늘 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